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그리고 남북한을 둘러싼 그 미국, 중국, 소련 이런 그 열강과의 외교 군사 관계를 1953년 휴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간단하게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역시 강석진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날 150여 년 전에 있었던 미국과 조선과의 그런 외교적 관계, 그래서 그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조선 반도에 또 한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그 근대사, 그다음에 현대사 할 때 그저 구분 짓는 것이 보통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현대사라고 하죠. 보이죠. 예.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또 한반도에 어떤 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이제 우방 국가로서 밀착된 관계를 해오다가 결국 1941년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적국 관계가 되고 일본은 미국의 또 원자탄 세례를 받고 참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미국과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국이 됐는데 그 피해를 우리 또 조선이 한국이 입게 되죠. 왜냐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도 한국도 자연스럽게 패전국이 돼갖고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역시 소련도 일본에 대해 승전국이 됨으로 인해 갖고 이 한반도에 대한 그 권리를 갖다가 점령 그 권리를 갖다가 소련도 또 요구하게 돼갖고 결국은 이제 1945년 8월 10일 이후에 한반도가 절반으로 갈려지게 돼갖고 38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1950년도, 즉 이제 5년 후죠. 이 한반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태평양 방위선을 갖다가 확정을 할 때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 에치슨이 한반도와 대만을 갖다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남한을 갖다가 적화야역하려고 하는 하나의 것이 빌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1950년 6월 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남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남과 북에 약 500만 명의 또 그런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전쟁이 이제 3년 만에 종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서는 남쪽인 한반도인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당시 뭐 국방력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절실하게 미국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김일성이가 언제 또 준비만 되면은 남침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는 이제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한테 강력히 요청을 한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갖다가 맺자고 미국한테 참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격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휴전 조약을 맺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휴전 협정에 조인을 안 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 갖고 이제 여기서 한국은 제외가 되는데 이승만이가 미국한테 강력히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왜 우리가 6.25라는 그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내준 것이죠. 미국이 양보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이기니까 다시 한반도에 왔는데
그 중에서 또 소련한테 반쪽은 양보하고 반쪽만 들어왔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 왜 또 에치슨 라인을 그고 또 그런 그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켰느냐.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고립주의하고 개입주의하고 이게 굉장히 역대별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에치슨 라인은 약간 다시 미국의 멀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고립주의로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왜 고립주의로 들어가겠느냐. 해방 후에 보니까 좌우익이 대립해서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었고 이게 뭐 한반도를 미국이 그렇게 쉽게 전부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데서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한반도 볼 때 383 이남의 이 대한민국이란 이 존재가 자국에는 별 뭐 유익이 안 되는 골치가 아픈 것이죠. 지금 같으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저 시리아나 미국이 참 발을 들여서 빼고 싶은 뭐 그렇게 저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이 국제 관계에서는 철저히 자국 이익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대륙 세력들 소위 그 소련이랄지 중국은 강한 한반도 지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6.25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이 되자마자 그동안에 김일성이는 그 소련의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 좀 허용해달라고 어마어마한 애교적 노력을 했어요. 스탈린은 우리는 좋지만은 그 모택동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라. 모택동이가 결국 에치슨 라인이 선언되자마자 좋다라고 결심을 한 게 돼. 결국은 그 6.25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거를 대륙 세력 공산주의가 막 그냥 세계를 덮치는 그런 걸로 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급조해서 유엔군 연합군 16개국을 만들어서 참전을 하는데 이게 뭐 준비가 워낙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미국은 진짜 준비 안 된 전쟁을 또 할 수 없이 치르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휴전선이 교착이 되다 보니까 또 빨리 휴전 협정을 마무리 짓고 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휴전 협정을 요구하면서 휴전 협정이나 한미 상호 방위를 요구하면서 거의 1년 반을 끌었어요, 이걸. 휴전을 갖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고 미군이 그냥 나갔으면은 다시 재침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경을 우리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맞대 있잖아요. 한반도는. 미국은 태평양이 얼마나 건물입니까? 그럼 뭐 얼마나 누가 게임이 쉽게 하는가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이 대한민국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줬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걸 요구했냐면 한때 미국에서는 이거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승만 제거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에버레디라고 해가지고 결국 남의 나라 국가원수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큼 집요하게 국가의 안위를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바탕이 된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이 뭔가? 가장 중요한 여러 6개 조항 가운데 그 3개 조항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6개 조항 가운데 1항이 뭐냐면 당사국 중 1국의 정치적 독립 및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 협박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근데 양국은 협의한다가 이게 좀 느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약에 각 당국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의 절차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것도 책임이 없는 아주 애매한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들의 육해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이제 세 번째 조항이 한국으로서는 좀 이제 안심이 될 수 있는 조약인데요. 근데 조약상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고 파병을 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내외에 주한 미군을 갖다 주둔시킨다는 이것이 결국은 모든 앞서 세 개의 조약을 갖다가 오히려 더 우선권을 두게 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갖고 한반도에 미군을 갖다 주둔시킨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6만 명이 주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이 그냥 사실 이것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이 사실상 자동 개입이 된 걸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게 우리로서는 참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갖고 김일성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이 감히 이제 한반도를 다시 재침할 수 없게 된 이게 근거가 된 걸로 뭐 형식적으로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주둔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북한 우선, 그다음에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내 좌파들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명분은 한반도가 무슨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북한은 국경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맞대 있잖아요. 언제든지 개입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태평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둔을 안 하면 시간상으로 늦고 워낙 휴전선에서 이 남해안까지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그야말로 며칠 이내에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현실적인 걸 무시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공허한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 내 정치인들 가운데 또 여러 단체들 가운데는 미군이 철수를 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다는데 그거는 북한의 전략 그다음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그런 여러 전략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그래서 여기 뭐 잠깐 한미 영합 주한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주한유엔군 사령부 이게 다 겸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약간 정부에서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시 작전권 반환을 주장을 했죠. 우리나라가 총사령관이 되지 미군이 총사령관이 되면 말이 주권 국가로서 안 된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미군이 미국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니고 미국은 지금 철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팽창주의를 하는 마당에 미군이 철수를 하면 한반도는 적화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확고한 방위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하냐면 이것을 주한미군 형식이 아니라 주한유엔군 사령부로 다국적 군대의 성격을 강화해서 지금 부사령관들을 카나다니 여러 사람을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다국적 군대가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54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68년도에 푸에블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 조선에 미국의 이 방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갖고 1978년대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의 이 방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이제 높이게 된 계기가 되죠.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1954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 북한에도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볼 때 미국과 한국이 방위 조약을 맺었네. 그렇다면 우리도
소련과 중국과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1961년 7월 달에 북한과 그 중국과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조중 동맹 조약을 해갖고요. 그 이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 김일성과 주일레가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이라는 것, 그 명칭으로 조약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 이제 제2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방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북한이죠. 조선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에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아주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네. 강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조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쌍방은 체약, 즉 두 나라죠.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떤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국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과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은 자기들이 반대하는 나라와 외교관계 어떤 조약을 갖다가 맺지 않는다 하고 했지만은 뭐냐면 1988년도에 서울에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중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참 뒤통수 맞은 거죠. 거기다 1992년도에 또 한중 수교 조약이 맺음으로 인해 갖고 조중 동맹 조약 3조가 완전히 이게 사문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은 게 훨씬 전에 1972년부터 그 미국과 중국의 대탕틀에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 중국이 거의 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대륙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 조중 동맹이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졌죠.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문화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교류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유엔에 단독으로 됐고 대만이 축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간의 어떤 뭐 평화 조약이니 뭐 방위 조약이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것이 번복이 되고 배신이 되는 경우가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아니 히틀러가 저기 뮌헨 조약이라고 영국하고 맺은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그 폴란드 뭐 그다음에 소련하고도 맺었었죠. 소련하고도 맺었죠.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평화 조약이다 하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북한은 또 중국과 그런 관계 맺은 것에 또 만족하지 않고 또 소련과도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습니다. 1961년에 모스크바에서 군사 동맹 조약이 조인이 됐고 여기도 역시 중국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전쟁이 발발하면은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개입을 한다 하는 그런 조약문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조중 동맹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갖고 그 소련은 1961년도에 군사 지원을 철회하고 차관 제공한 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국제 관계가 이처럼 시시때때로 이게 참 변하는데 소련과 60년대 때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소련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아주 냉랭해지죠. 근데 이제 북한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소련은 또 이제 배신감이 들어가고 61년도에 그런 뭐 동맹 관계 맺은 거 이게 완전히 또 휴지 조각이 되고 북한이 소련한테 차관 드린 거 돈 꼬간 거
그거 돈 갚아라 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원수지간 소련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국력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뭐 중국하고 먼저 우호 조약 맺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뺀지 놀 만한 그런 상태였죠. 그다음에 뭐 중국, 소련이 서로 뭐 수정주의니 교조주의니 했고 서로 싸워가지고 계속 관계가 악화돼서 사실은 북한이 주체 사상을 또 뭐 내세운 배경에는 그러한 그 중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자기 영향권 내 두려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는 주체 자주애교다 뭐 이런 식의 거를 가져가는 배경이 된 겁니다. 네. 자, 그 이후 이제 시대가 이제 대탕트 시대, 냉전에서 이제 화해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참 공상 종주국인 소련과 한국 정부와 외교 관계가 91년도에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참 큰 충격을 받았고 92년에는 또 중국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또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해갖고 엘친 대통령에게 조선과 소련과 맺은 그 조약을 폐기해달라. 이래갖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6년 9월 10일에 조소,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 우호 협력 조약을 갖다가 폐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북한으로서는 참 중국으로부터 또 소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갖게 된 것이고 외교적으로 큰 이제 위기에 서게 되고 국제적으로 다시 그 고립 관계로 이렇게 이게 뭐 그 당시에 1990년에 소련이라는 대제국이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국제 관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소련이 약화되면서 이게 이런 관계가 다 돼 있고 이제 중국이 이제 망하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는 게 뒤에 얘기했지만 한반도에 계속해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과 미국과 참 150년의 그런 악연이 있는데 1866년대 쇼마노 사건을 통해서 쇼마노가 이제 침몰되고 뭐 그 배에 탔던 미국인들이 다 살해를 당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만에 말이에요.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으로서는 참 아주 치욕적인 사건인데 82명이 정보 수집함인 이 푸에블로가 북한에 납치됨으로 인해갖고 82명이 참 포로가 되고 거의 1년 이상을 갖다가 납치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 북한의 그 영해를 갖다 침범했다. 그리고 참 거기에 대해서 참 잘못했다는 그런 걸로 써서 이제 미국이 사과함으로 인해 갖고 이것이 이제 수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의 그 방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더욱더 강화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 또 1976년대 8년 후에는 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이 판문점 휴전선 부근에서 미국 장교들이 군인들이 몇 명이 또 살해를 당하는 그런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참 아주 최악의 관계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 이후에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이 핵개발 문제로 인해서 다시 또 악연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게 되니까 압력을 넣어서 1985년도에 핵 비확산 조약, NPT 조약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지만은 은밀하게 또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낌새를 알아차린 이제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라는 그 기관에서 의심이 되는 핵 개발을 하는 그 의심되는 지역을 갖다가 사찰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거긴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찰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1993년도에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계속 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 NPT 탈퇴했다, 또 재가입했다, 이걸로 인해서 계속 미국과 그 참 삿바싸움이라고 할까요? 그 미국과 그 핵개발 문제를 놓고 계속 이제 긴장 관계를 하게 되면서 또 대립 관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죠. 그 대신 이제 경수로 발전소를 갖다가 우리가 지어주겠다. 예? 그렇게 합의하는 걸로 해갖고 다시 이제 NPT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미국이 북한에 그 경수로 핵발전소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석유를 갖다 제공하는 그 약속을 갖다가 미국이 제대로 그 약속을 안 지키죠. 왜냐하면 의심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이제 북한도 붕괴될 거니까 구태여 뭐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갖고 그런 경수로 발전소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 갖고 그 약속된 것을 갖다가 이행을 하지 않은 걸로 이제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그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은 김일성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국 김일성이 볼 때는 남한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워봐야 북한의 체제의 생존을 보장 못한다. 결국은 한 방이 필요한데 한 방은 핵무기다. 그런데 이제 핵무기라는 게 복잡해요. NPT 체제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아주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된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5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개발한 지금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합리화되고 새로이 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핵 정책에 의해서 더 이상의 핵 확산을 해서 인류가 공멸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이제 인도, 파키스탄 특수하죠. 서로가 하나가 생기니까 하나가 극력 개발해서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은 또 특수한 케이스고 해서 미국은 핵 확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걸 해서 북한을 달랠 필요도 있어서 그런데 경수로 하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뭐 제네바 합의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결국 이행이 안 되고 또 충격적으로 2002년도에 김기관이가 우리는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그냥 하면서 사실은 발각이 됐으니까 그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순간에 이 모든 것이 그동안에 협상에 의한 뭐 이런 경수론이 뭐냐 하는 게 일순간에 사라지고 이때부터 이제 긴장 국면이 되면서 미국이 제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북한은 김일성은 6.25 전쟁 이후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 NPT에 뭐 가입하고 탈퇴하고 한 것이 결국 이게 다 뭐냐면 다 무위로 돌아간 것이고 북한은 결국 이제 약속을 이제 안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일 시대에 또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핵 실험을 갖다 6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이제 그런 핵 협상에서 이제 그 제고력을 높이려고 계속 이제 강력하게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뭐 미국과 북한과 즉 김정은과 트럼프와 그 2차에 걸친 조미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이것도 다 결국은 휴지 조각처럼 된 것이고 아무 그 결과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은 결국 이제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또 북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 이 핵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지 참 예측이 안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시작했어요. 네. 김정은을 축혀주면서 김정은이 잘한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북한을 꼬드기면은 뭘 될 줄 알았더니 그래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핵에 대해서 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의 2년 이상 학습을 한 거예요. 이제 북한이라는 실체를 깨닫고 이제 금년 대선까지는 협상 일치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협상 중단을 이미 선언했었고 그러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무슨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병력이 상당히 직결되고 있는 걸 볼 때는 북한이 어떤 레드라인을 넘었으면 그거는 이제 응징을 하겠지만은 북한도 뭐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도발을 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확실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북한의 운명이요. 또 미국의 세계 정책에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서는 네. 이제 11월 달에 재선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일단 네. 한반도 핵 문제는 일단 미뤄진 것이고 네. 이제 재선 이후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집권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그 북한과의 그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도 이런 상태에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은의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권을 또 교체하는 그런 또 무리한 수를 갖다가 미국이 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북한과 미국과의 그 핵 문제가 우리는 마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알고 뒷짐짓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일 큰 피해자 당사국은 사실 우리 한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균형자론이다 운전대를 잡겠다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들이 다 실패로 또 아무 효과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뭐 우리가 균형 중재를 촉진하고 하는 건 그런 노력은 뭐 좋은데 결국은 이제 북한을 편들어서 북한의 핵무기가 해체되기도 전에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 뭐 이런 입장에서 협상 중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제재를 강화할 것이고 북한 체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틸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체제가 달러 고갈이 돼서 거의 지금 뭐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김정은의 결단과 김정은이 결단이 없다면 끝장을 그러면 미국이 볼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그리고 또 요즘은 반미 성향의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우리가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해야만이 한국의 방위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